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으로 서울 부산 거리보다 긴 470km에 이르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층 파열은 지진 충격으로 인해 단층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통상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서 나타납니다. 튀르키예 강진은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 지하수의 수위도 변화시켰습니다. 지진파로 인해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한 건데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장 등의 미치 선정 때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약 25%로 확진자 4명 중 1명이 재감염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시 중단했던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등으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30%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식증은 환자의 의지가 없으면 치료가 쉽지 않다며 주변 도움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차량은 열쇠가 꽂혀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고 도난 알람의 길이도 기존 3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우세종인 BN.1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59.8%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검출률은 60.6%로 6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전 우세종인 BA.5 계통은 23.7%, 미국에서 유행하는 재조합 변이인 XBB 1.5는 1.9%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첫째 주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전주보다 상승한 24.85%로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2번 이상 확진된 재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방문, 상업무역, 일반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중국에 가는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앞당겨 정상화한 뒤에 내려진 상응 조치입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오는 6월부터 일명 입국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 PBS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에서 300바트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바트, 우리 돈으로 11,300원, 육상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바트, 5,600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6월 1일 전후 왕실 관보 개제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외교 여권이나 취업 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의 사망 위험률은 일반인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아서 주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마른 몸매가 되고 싶어 2년 전 다이어트를 시작한 23살 A씨. 언젠가부터 음식을 보면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고 결국 심각할 정도로 먹는 걸 거부하는 거식증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172cm인데 한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초콜릿은 당이잖아요. 다 살로 붙을 것 같고 다 뱃살로 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막 2kg씩 찔 것 같고 그런 무서움에 먹고 울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식증 환자는 2,200여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거식증을 옹호하는 이른바 프로아나까지 생기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신질환 가운데 사망에 이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식증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거식증은 환자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다며 어떤 질환보다도 주변의 도움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씨도 회원 3만여 명이 모인 거식증 환자 카페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를 만나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식증 극복기를 SNS를 통해 접하는 건 역시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성분이 계신데 말을 못했대요. 모혈경이라고. 근데 이제 그분도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까 이제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음식을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음식을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거나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등 아픈 과거가 거식증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인들도 생활 습관에 대해 쉽게 충고하려 들지 말고 환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지켜봐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것이 우선은 좀 도와주는 첫 번째 지름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함부로 자가 진단을 내리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47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레이더 위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단층 파열 발생 지역을 분석한 뒤 이를 75만 대 1축척으로 시각화한 지리정보 시스템 지도에 표시해 13일과 14일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단층 파열은 지진의 단층 운동으로 단층이 지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통상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서 나타납니다. USGS의 분석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 안타키아 중심부부터 아드야만 북부까지 현지 산맥지대를 따라 이런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가 70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어린이가 많고 최근 호흡기 감염 등 2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집을 떠나 임시 수용소에 머무는 9살 아흐마드. 밤마다 큰 소리가 들리면 지진이라 소리치며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عم يرجع عم يصير مثلا يسمع صوت عالي او كذا عم يتذكر اي صوت عالي او حركه مثلا اذا حدا عم يزح مقعد بالصف او كذا عم يرتعب فورا. 아흐마드처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가 7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10개 주에서 460만여 명, 시리아도 250만 명에 이릅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This is trauma on top of trauma. Call it what you will. Compound trauma for these children. It is unyielding trauma. 최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저체온증이나 호흡기 감염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가 파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ğuk algınlığımız vardı. Depremden dolayı çok koruyamadık kendimizi. O yüzden çocuklarım ve ben 유니세프는 튀르키예의 어린이를 돌볼 자원봉사자를 5,000명 늘리고 사정이 더 나쁜 시리아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지역 생존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구호 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품 가운데는 심하게 낡거나 더러워져 폐기물에 가까운 물건들도 있어서 이것을 분류하는 튀르키예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 물류업체입니다. 마당에 구호 물품이 담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출발한 대형 트레일러들이 택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곳 물류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서 항공운송이 유리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튀르키예로 보내는 구호 물품을 취합해 현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지가 겨울인 만큼 외투나 핫팩과 같은 방한용품을 비롯해서 기저귀 등 영유아 용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상자로 포장되지 않은 물건들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 묻은 옷이나 낡은 모자, 또 짝을 잃어버린 여름 신발도 눈에 띕니다. 주로 개인이 구호 물품이라고 보낸 건데 사실상 버린 물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알기 어려운 낡은 온풍기에 제대로 씻지도 않은 전기 주전자까지 튀르키예인 자원봉사자들이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단 한국 분들은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가끔은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이 못 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분리를 가끔 해야 되고. 현재까지 튀르키예 현지로 보낸 구호 물품은 40톤 정도로 이번 주에만 100톤 넘게 더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쌓여가는 폐기물에 업체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톤에서 20톤가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슨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이나 속옷들은 들어오면 참 어려움이 많아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은 현지 위생 상황이 좋지 않고 세척이 어려운 만큼 중고 물품을 보내는 건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두 번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21세기 들어 6번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강진이 7,000km 넘게 떨어진 우리나라의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갑자기 발생한 강력한 진동에 건물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두 번의 강력한 지진에 도시는 폐허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지하수 관측정은 이곳 대전을 포함해서 총 11곳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경과 강릉 두 곳의 관측정에서 튀르키예 강진에 의한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문경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지진에 의해 지하수 수위가 7cm 오르고 규모 7.5 지진에는 3cm 수위가 내렸습니다. 반대로 강릉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본진 후 수위가 3cm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지진파로 인해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는 대수층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수층 주변의 암석이 압축 팽창, 압력을 변화를 받고 결국 대수층의 압력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투수성 변화는 지하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제주도의 지하수 수위가 무려 1m 정도 내려온 적이 있으며 경주 지진에는 영동 지역 지하수가 7cm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튀르키예 지진과 규모가 같았던 2021년 뉴질랜드 지진 때도 문경 관측정의 수위가 2.3cm 올라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가 외부로 빠져나갔거나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수량 변화는 결국 수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출된 어떤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퍼져갈지에 대한 그런 상태로만 저희가 항상 이제 봐왔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위에 지진과 어떤 뭐 화산 활동 이런 거하고도 저희가 연관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가지고서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동안 국내에서 지하수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국내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확인된 만큼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장 등의 위치 선정 때 지진과 지하수를 연계한 안정성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들은 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하다고 여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봤지만 그것이 실체와 다를 수가 있고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크게 들리는 소리의 실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과톡에서 보여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며칠 전 과톡 촬영일. 구브라 박사 촬영할 생각도 안 하고 뭔가에 푹 빠져 있는 듯한데.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박사 안녕하세요. 아, 예, 왔어. 박사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이, 내 요즘 푹 빠진 드라마가 있는데. 아, 근데 말이야. 여기 극중 인물이 그 특정 색깔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정록색약이야. 근데 이게 극 전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고. 정록색약이요? 응. 정록색, 너 정록색약 몰라?
정록색약도 모르고 카메라를 들고 있게. 정록색약은 말이야. 그래. 이참에 정록색약 요걸로 테스트 한번 해볼래? 잠시 후 자,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에 1명은 이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뜨는 그림의 숫자를 맞춰보세요. 15로 보이셨나요?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이 15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건 뭘로 보이셨나요? 정답은 8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색각 이상자는 5로 읽거나 아예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자세히 보세요. 정답은 48입니다. 자, 혹시 13으로 보이시거나 아예 안 보이시면 색각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고 선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 스타트 지점에서 엔드 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자, 다들 연결하셨나요? 색각 이상이 있다면 이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록색약은 왜 생기는 걸까요? 색각 이상 중 정록색약은 말 그대로 적색과 녹색을 보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색깔을 자세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망막 위에 존재하는 약 700만 개의 원추세포 덕분인데요. 원추세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L원추세포, M원추세포, S원추세포로 적색, 녹색, 청색 원추세포로도 불립니다. 이 세포들은 각기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며 수용체들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생명은 모든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겨 흑백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고 L과 M의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정록색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각 이상은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자는 약 9%, 여자는 1% 미만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색각 이상은 X성 염색체 열성 유전인데요. 남성은 XY, 여성은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하나인 남성은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발현, 여성은 XX 2개 다 이상이 있어야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성의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자가 테스트니까 정밀한 테스트를 원하시면 안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눈이 아닌 귀, 청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가청 주파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못 들어보셨다고요? 자, 사람은 보통 20Hz보다는 높고 20,000Hz보다는 낮아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내 귀의 나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예. 자, 우리 게스트 나와줬습니다. 일단 저는 40대고요. 20대 맞죠? 확실하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리를 듣고 들리면 손을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40대인 저도 너무 잘 들리는데? 오. 네, 잘 들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갈게요. 이건 이제 보통 60대 이하면은 들리는 소리라고 해요. 장난하지 말고. 진짜 안 들리세요? 오. 이게 들려? 저 들립니다. 진짜 안 들리세요? 안 들려. 이건 50대 이하면 들리는 소리예요. 갑자기 슬퍼지려네. 이게 들린다고? 진짜 들려서 듣는 거 맞아? 진짜 들립니다. 뭐 소리가 들린다고? 예. 진짜 안 들려. 아니, 이 양반아, 지금 틀면 손을 들어야지. 지금 막 들면 어떡해. 들리자마자 들었습니다. 틀었어요. 틀었다고? 네. 잠깐만. 이 양반 좋게 봤더니만 이거 뭐가 들린다는 거야? 지금 튼 거 맞아요? 저도 안 들려. 이건 아예 안 들려. 고요해, 고요. 이건 몇 세인데요? 이건 돌고래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귀 달팽이관에는 소리의 진동수를 뇌에 전달하는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유모세포는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진동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중 높은 진동수를 담당하는 유모세포부터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는 거죠. 또한 큰 소리의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유모세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모두들 지금부터 귀 건강 잘 챙기자고요.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이 나이를 속일 수 없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신기하면서도 씁쓸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인사를 드릴게요. 발전해냈지? 안녕! 지금까지 전 세계 누적 매출액 1위인 의약품은 미국에 본사를 둔 에브비사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인데요. 이 의약품의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가 올해부터 출시돼서 휴미라의 왕좌의 종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약이 휴미라를 이어 최다 판매고를 기록하게 될지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 세계 누적 매출 1위인 약이라고 하니까 매출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일단 휴미라가 어떤 약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의약품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지 일반인들이 좀 가능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누적 매출액 1위 정도로 하려면 한 몇백조 원대는 돼야 되거든요. 네. 이 휴미라는 지난번 바이오 위클리에서도 한 차례 다뤘던 의약품이기도 한데 네. 근데 이 약은 그 다국적 제약사 미국의 본사를 둔 이 에브비사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네. 휴미라는 지난 2003년에 출시돼서 2022년까지 누적 매출액이 2,1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6조 원. 누적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휴미라가 이제 40mg의 경우에 이제 보험 상한가, 이 약가를 의미하는데 네. 약가가 대략 한 20만 원대, 28만 원대 정도고요. 휴미라는 이제 2020년의 경우에는 전 세계 연매출로 1위를 기록한 약품이기도 한데 2021년과 지난해에는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1위 자리를 내줬었죠. 네. 정말 매출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적 매출액 2위부터 5위 의약품도 궁금합니다. 네, 2위 의약품은 고지혈증 치료제, 화이자가 개발한 리피토라는 약인데 이 약이 약 1,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한 216조 원 정도로 누적 매출 2위를 기록했고요. 이 리피토는 80mg 같은 경우가 이제 보험 상한가가 약 한 1,000원대 정도 하고 있고, 이 3위는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 엠브레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1,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67조 원. 약가가 한 14만 원대 정도 되는 약이고요. 네. 그 다음이 로시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리투시맙인데 이게 1,280억 달러, 하나로 한 161조 원. 약가는 한 190만 원대 정도 하는 약이고요. 예. 5위가 얀센의 자가 면역 치료제인 레미케이드라는 약인데 1,240억 달러, 약 156조 원이고요. 약가는 한 3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백신까지 포함하면 화이자가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1위부터 5위까지의 의약품 가운데서 항체 치료제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약의 어떤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화학 의약품, 이제 케미컬 의약품이라고 부르는 케미컬 신약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항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제 진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매출 상위권에 있는 의약품들이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1위인 그 휴미라나 4위, 5위도 다 이 바이오 의약품인데 다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휴미라의 경우에 출시된 지가 한 20년이 됐거든요. 딱 올해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항체 치료제는 뭐 휴미라뿐만 아니라 이 개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이미 많은 치료가 개발이 됐고 지금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매출액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바이오 의약품에는 이 항체 치료제가 좀 대세지만 항체 치료제 이외에도 뭐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나 이 세포 자체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상 유전자, 뭐 세포 치료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항체 치료제를 이을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제 그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또 휴미라가 출시된 지 이제 20년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리지널 신약이 보통 특허로 20년간 보호를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휴미라 같은 이제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제 처음 개발된 약,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적응증으로 개발된 약,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되면은 어떤 그 특허 기간이 있어갖고 이제 신약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보통 한 20년 정도 돼요, 그 기간이. 그래서 이 특허 기간 20년 동안에는 이 처음에 그 약을 만든 개발사만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어떤 개발사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게 있고요. 이 특허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제약사도 그 약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근데 복제약은 이 화학 신약, 케미컬 신약의 경우에는 통상 제네릭이라고 부르고 이런 항체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복제약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그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 측면에서는 이 복제약이 나오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출시를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이 어떤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면 그 원래 신약보다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파고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 개발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그런 복제약의 출시를 좀 늦추려는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전략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전략이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특허는 사실상 미국에서 2016년에 종료가 됐지만 이제 특허를 연장하는 어떤 그런 걸 계속 써가지고 이제 계속 연장해 온 거거든요. 이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0개 정도에 달하는 특허가 미국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네. 이게 1994년도에 이 휴밀에 대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이 된 이후에 총 257개의 특허를 등록을 해서 그중에 한 130개 정도가 등록을 마쳤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특허를 연장하는 전략으로 이 특허 기간 연장해 왔던 거죠, 개발사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의약품도 이제 미국의 최대 의약품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특허 방어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 휴미라 특허의 한 90% 이상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2002년 이후에 이제 그런 허가를 받은 특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보다는 좀 특허가 좀 이렇게 좀 느슨해서 한 6개 정도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특허 협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이미 바이오 시밀러가 나왔었죠. 시밀러. 예. 이제 뭐 공급이 다양해져서 가격 측면에서도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지난달 바이오 시밀러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미국 바이오 회사 중에 암젠이라고 굉장히 큰 바이오 컴퍼니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를 미국에서 출시를 했죠. 사실 미국 FDA가 이 암젠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해서 총 8개 회사에 이걸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젠은 이제 1월 달에 출시했으니까 이미 출시를 한 거고 나머지 7개 회사는 순차적으로 이제 하반기 중에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휴미라가 이제 누적 매출 1위이기도 하지만은 2022년 얘도 연매출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이 한 10년 동안 거의 1위였어요. 2020년에만 1위가 아니라 한 10년도 계속 1위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크니까 연매출로 따지면 한 25조 원 이상 팔리는 약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팔겠다는 회사들도 많은 거죠, 그만큼.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 FDA가 허가를 해준 바이오 시밀러가 총 40개인데 그 중에 이제 8개가 휴미라니까 이게 휴미라에 대한 어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까지 이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1위 자리는 좀 내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근데 바이오 업계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이제 뭐 시밀러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원 개발사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더라도 이제 이 약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이니까 의사들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또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처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네들은 어떤 이제 아전 인수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뭐 단기간에는 뭐 매출 1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자기는 내다보고 있고 의약품 전문 조사 기관 중에 이제 이벨루에이트라고 있어요. 이제 이 회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28년까지는 휴미라가 누적 매출 1위는 계속 유지할 거다. 뭐 연매출 1위는 다른 작품이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럼 2028년까지는 휴미라가 매출 1위를 계속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2029년 이후 누적 매출 1위는 어떤 의약품이 1위를 차지할까요? 이벨루에이트가 이제 또 그것도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바이오위클에서 한번 다뤘지만 올해 가장 많이 팔릴 의약품으로 MSD의 키트루다를 꼽았잖아요.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잖아요.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를 이제 항체를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세대 항암제인데요. 이 키트루다가 올해 매출 1위로 전망이 되기도 했지만 2029년부터 아마 누적 매출로도 1위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망이 나온 이유는 이제 키트루다가 지난 2015년에 출시가 돼서 2022년까지 누적 매출액이 770억 달러, 한 98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2028년까지 1,790억 달러, 한 228조 원의 매출이 전망이 되는데 같은 기간 이제 휴미라의 매출 예상액은 450억 달러. 한 57조 원이니까 거의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전을 할 거다, 누적으로도 휴미라를.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키트루다의 보험 상한가는 한 210만 원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네요. 고가 약품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역대 매출액, 이제 누적 매출액 순위를 알려주셨는데 왜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천만 년의 세월을 겪은 국내 최대의 나무 화석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층 높이 신생대 나무 화석을 보관 중인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가 모처럼 문을 열어서 공룡과 고래 등 희귀 화석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9년 포항 금강리에서 발굴된 신생대 나무 화석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냅니다. 길이 10.2m, 최대폭 1.3m로 국내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 중 가장 큽니다. 악어 등껍질 같은 표면을 보면 옥리 구조와 나뭇결, 나이테 등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분석 결과 약 2천만 년 전 신생대에 자생했던 측백 나무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지역에서 나온 다른 식물 화석과 연계한다면 신생대 식물상을 연구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천연기념물에 지정된 나무 화석과 함께 희귀 화석과 암석 등도 공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보고된 사족 보행 조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과 나무 화석 인근에서 발굴된 신생대 고래 골격 화석 등입니다. 두개골은 물론 등뼈, 갈비뼈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래 골격 화석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지하 속 마그마가 서서히 냉각하면서 표면에 꽃 모양이 형성된 구상 반려암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지질표본 수장고 안에 보관 중인 화석과 암석이 1,350여 점에 달해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기대됩니다. 전시관으로 이동하면 제주 용촌 동굴 등 자연유산 체험 공간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초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실감형 콘텐츠 공간으로 재단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나무 화석도 정밀 보존 처리를 거쳐 머지않아 전시장 한켠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로 확산한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차량은 시동 스위치에 열쇠가 꽂혀 있어야만 시동이 걸리게 되고 도난 알람의 길이가 30초에서 1분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선 현대차와 기아차의 승용차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소셜미디어 범죄도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됐다는 내용의 경고 스티커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군기실을 140여 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했습니다. 시는 청사 지하 1층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문화유산 메타버스 공개 행사를 열고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복원한 군기실을 선보였습니다. 군기실은 1392년 설치돼 병기 등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관청인데 2009년 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군기시 관련 유물이 대량 발굴되자 시청 지하 1층에 군기시 유적 전시실을 만들었습니다. 군기시 프로젝트는 2019년 돈이문 복원에 이은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면증 개선 소프트웨어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했습니다. 허가된 제품은 에임메드에서 개발한 솜즈라는 모바일 앱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인지행동 치료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국내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임상시험한 결과 불면증 심각도 평가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논의 중입니다. 몇 년 전부터 꿀벌 집단 폐사로 전국 양봉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올겨울에도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양봉 농가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예년 같으면 밭이 벌통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군데군데만 벌통이 놓여 있습니다. 보온 덮개를 벗겨 벌통 안을 확인해 봤더니 꿀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죽어있는 꿀벌만 한두 마리 발견됩니다. 집단 폐사한 꿀벌을 농민이 발견할 때마다 치웠지만 벌통 밖에서 죽어있는 꿀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농가에는 450개의 꿀벌통이 있는데 이 가운데 300개의 꿀벌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금씩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집단 폐사로 이어진 겁니다. 겨우 살아남은 벌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롭게 꿀벌을 입식해야 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폐사로 가격도 2배 이상 올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은 걸려야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2년씩이나 그렇게 오래 걸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벌도 비싸서 이제 못 사고 이게 사온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양봉농가 2,50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과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기후변화와 농약살포 그리고 꿀벌 진드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될 뿐입니다. 여기에 뚜렷한 보상 대책도 없어 양봉농가의 시름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정해달라. 또 꿀벌 폐사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 또 그에 따른 꿀벌 입식 지원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꿀벌 폐사가 이어지자 충청북도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상고온으로 벌들이 외부 활동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과 또 응애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월동 꿀벌의 집단 실종과 폐사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농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화분 매개 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을 농업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벌통에 각종 센서를 적용해서 적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을 2020년 개발했습니다. 온도를 감지해 더울 때는 환기팬을, 한파 때는 열선판을 작동해서 벌통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 카메라로 벌의 활동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옥이 서울 곳곳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한옥의 형태는 유지하되 내부는 통유리창 등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옥을 재해석한 건축물도 한옥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또 10년간 한옥마을 10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와 지붕, 목구조 등 한옥의 기본 형태는 유지합니다. 다만 내부는 통유리창, 조명 등 현대식 재료와 기술이 들어갑니다. 한옥 건축 양식인데 이런 한옥에 한번 살고 싶은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가 많고 그다음에 현대생활, 입식생활 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옛날 한옥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미술관, 갤러리, 그리고 카페, 다양한 용도들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살기 편한 한옥 건축 양식도 한옥으로 인정됩니다. 한옥의 일부를 따서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 역시 한옥으로서 건축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존 한옥 지원금의 50% 이내입니다.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한옥, 더 쾌적하고 편리한 한옥이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옥 건축 심의 기준의 문턱도 대폭 낮춥니다. 구체적으로 창호나 기와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을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의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한옥 건축 심의 기준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날 수 있도록 10년간 최소 10곳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옥은 살기 불편하고 심의 기준도 까다로워 집 짓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싣고 창의적인 한옥이 많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예상보다 더 오래 긴축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를 웃도는 것입니다. 또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는 0.5% 올라 전문가들의 예상치 0.4%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0.1%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6월 9.1% 올라 4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둔화세가 느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6.5%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최소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발표에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 뇌 심부에 전기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진은 초음파의 감응에 전기적 신호를 일으키는 앞전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생쥐 실험에서 초음파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이 생쥐가 정상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 방법 가운데에는 전기적 자극으로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뇌 심부 자극술이 있지만 기존에는 전극을 외과적 수술로 뇌 깊숙이 삽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줄어들었던 원자력 전공 인력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 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원자력 전공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은 2,229명으로 전년보다 64명 늘었습니다. 이는 2017년 2,77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줄기 시작해 2021년에는 80% 수준인 2,165명까지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겁니다. 극지연구소는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37차 세종과학기지와 11차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로 선발된 대원들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약 1년간 남극에서 근무합니다.
모집 분야는 해양, 지질, 지구물리, 생물, 대기과학, 우주과학 등 5개 연구 분야와 기계설비, 중장비 등 6개 시설관리 분야이며 상세 내용은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지능형 모터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채용 연계형 석사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능형 모터 트랙은 관련 학과 재학생 중 매년 15명으로 진행하며 모터 관련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계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선발 학생은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등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한창 자라날 10대를 중심으로 거식증을 옹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거식증은 뚱뚱하다고 놀림받았던 기억 등 과거의 상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주변에 거식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충고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